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미용실, 아시아인들로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미국인 여성.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던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이후 정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용업을 하고 있는 라일라 제인 브룩스라고 합니다. 미용업만 벌써 어느덧 14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저의 삶 깊숙이에 한국인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미용일을 시작하며 처음 만났던 한국인 김주희 원장님과 원장님을 통해 만나게 되었던 이혜원이라는 여성이죠. 아니, 이제 혜원이는 친구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주희 원장님은 저의 롤 모델로 가슴 깊은 곳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은 풍족하지 못했어요. 잘 나가는 미용실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풍족하지 못했다니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형편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지만 세 남매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 평소 가지고 놀던 여자 인형의 머리를 빗어주면서 아마 그때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에 꿈을 접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좀 달랐죠. 미국에서 미용 교육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집은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생각하지도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에서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바닥을 쓸고 닦고 수건을 빨고 머리카락을 치우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도 미용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배우려 노력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가발을 씌워놓고 연습했죠. 왜냐면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값싼 가발을 구해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한국인분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이었어요. 원장님이 김주희라는 한국분이셨는데 굉장히 착하시고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한국인 손님들이 매우 많았고 주희 원장님은 늘 손님분들과 소통하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셨죠. 한국인 손님분들도 미용을 하러 오실 때 플라스틱 박스에 김치라는 한국 음식을 담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들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일부러 안 먹고 열심히 벌어서 샀던 가발을 들고 매장 안쪽에서 미용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주희 원장님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라일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날 것이라는 불안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희 원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이쪽은 이렇게 다듬고 저쪽은 이렇게 다듬고 하는 거라며 저에게 손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주희 원장님은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습도 좋고 배움도 좋은데 밥은 먹고 해야지. 점심 안 먹었지? 얼른 밥 먹고 오자. 이후 저는 저희 열정을 알아봐 주신 주희 원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실전에서 헤어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돈도 열심히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희 원장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바로 자신이 이제 한국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나이도 있고 남은 삶은 원장님의 조국인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라일라, 너가 벌써 일한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네? 난 여기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혹시 라일라, 네가 이 미용실을 운영해 볼 수 있겠니? 저는 원장님의 제안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미용실 원장이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고 원장님만큼의 역량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주희 원장님, 저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원장님이 안 계신 이곳을 제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원장님. 이때 그 제안을 거절했던 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원장님은 끝내 거절하는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얼마 뒤 한국으로 가셨죠.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폐업했고 저는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제가 있었던 곳에 갈 만한 곳이 없더군요. 그때 원장님의 제안을 받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한번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취직을 결국 포기하고 제가 지내던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미용실을 차렸으니 말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주희 원장님이 운영하라면서 제안했던 미용실을 그냥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태어나 처음 저의 미용실을 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그동안 한국인 분들의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몇 년간 해왔기에 나름 첫 장사치고는 제법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제가 미용실을 차린 곳 주변이 바로 중국인들이 많이 지내는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어요. 같은 아시아인들이고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외형도 비슷한데 내가 해왔던 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저의 미용실을 찾았던 중국인 손님들은 너무 만족해 하셨고 좋아하셨거든요. 그 후로 아시아 국적의 손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죠. 이대로만 간다면 분명 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해서도 지속적으로 아시아인들의 모발 특성과 얼굴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맞는 독특한 커팅 기술을 개발했죠. 특히 둥근 얼굴형의 아시아인들을 위한 레이어드 커트는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이 늘어나면서 수요도 계속 늘어났고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기에 그 부분도 계속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완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평화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중국인 손님 한 분이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자신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저희 미용실에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국인 손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가방이 없어졌잖아. 당장 물어내. 아니면 너희가 혹시 훔친 거 아냐? 라며 매장 안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희는 물품 보관함 사용 전에 값비싼 물건은 꼭 미리 말씀해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즉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입구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품 보관함 쪽은 확인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손님의 거센 항의에 못 이겨 가방 가격을 전액 배상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건 고작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진열장에 있던 고가의 헤어 제품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의 실수로 생각했는데 매일 재고를 체크해보니 분명 도난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특히 샴푸나 트리트먼트 같은 대중적인 제품이 아닌 수입 헤어 에센스나 스타일링 제품들만 골라서 없어진다는 게 수상했었어요. 매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니 빈 용기들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열장 안쪽에 있던 $1,000짜리 프리미엄 헤어 쉐럼이 사라졌어요. 그날 저희 매장을 찾았던 손님들은 중국인 단체들이 왔었는데 CCTV가 없다 보니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가 없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는 결국 매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구뿐만 아니라 물품 보관함, 진열장, 시술 공간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설치했죠.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어요. 중국인 손님들이 시술을 받으러 온 척하면서 진열된 제품들을 가방에 챙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의 수법이 매우 조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2-3명이 함께 입장해서 한 명이 직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품을 훔쳐가는 시기였죠.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시술을 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주변의 제품들을 살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재빨리 가방에 넣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심지어 일부러 시술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물품 보관함을 뒤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CCTV 설치 후에도 도난 시도는 계속됐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었기에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런 일이 빈번했기에 경찰 신고가 번거로웠지만 적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게 되었죠. 그러나 돈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심해졌어요. 손님이 오면 도둑질할까봐 계속 긴장해야 했고 물건이 없어지면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서로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도난 사건들이 계속되던 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 여성 2명이 미용실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의 중국인 여성이 들어오더니 며칠 전에 받은 염색이 완전히 망했다며 당신들 내 머리 어떡할 거야? 이게 머리라고 한 거야? 책임져 빨리. 당연히 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미용을 했던 것이고 분명 마음에 든다며 매장을 떠났었는데 뜬금없이 다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책임지라고 하니 답답했죠. 그런데 저는 놀랄 만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깽판을 치던 중국 손님들은 정확히 3일 전에 미용을 받고 가셨던 손님들이었어요. 우리 미용실은 미용 후 24시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술 당일에는 정말 만족스러워 하면서 가셔놓고 정확히 3일이 지나고는 다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용실에서 미용했을 당시의 머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원래 우아한 밝은 갈색이었던 머리가 거뭇거뭇하게 변해 있었고 모발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중국 손님들은 의도적으로 머리를 망가뜨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이건 자연스러운 변색이 아닌 다른 약품을 사용해서 일부러 색을 바꾼 것처럼 보였죠. 모발 끝이 마치 탄 것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일부는 푸르스름한 끼가 돌았어요. 이건 분명 다른 약품을 사용했거나 일부러 머리를 망가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손님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환불을 요구했고 주변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들을 상담실로 안내했죠. 상담실에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미용 당시에 찍혀있던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런 변색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설명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경찰을 부르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인스타에 올리겠다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까지 시작했죠. 저희 미용실의 평판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런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야 겨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행했다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가게들이 많았다고 해요. 주변 미용실 원장님들도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기로 했다며 중국인 출입금지 표시를 붙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중국인 출입금지 표시를 붙였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시아인 한 명이 미용실에 들어왔고 저는 평소처럼 중국인 출입금지 표시를 가리키며 혹시 중국인이시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손님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한국인인데 왜 중국인으로 취급하느냐며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머리는 좀 지저분해 보였고 옷차림도 평소 한국인 손님들과는 달랐지만 분명 한국어를 하고 계셨거든요. 당황한 저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손님은 휴대폰으로 미용실 내부를 촬영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나가버렸죠. 불쾌하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밤사이 SNS에 저희 미용실이 한국인을 차별한다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영상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게시글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인종차별 미용실, 한국인을 중국인 취급하는 미국인 원장, 이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고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명 댓글을 달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누군가가 제 해명을 캡처해서 사과는 않고 변명만 한다며 다시 퍼나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약되어 있던 한국인 손님들도 하나둘씩 취소 연락을 해왔죠. 또한 미용실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한기 전화도 끊임없이 왔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욕설을 하는 전화도 많았고 영어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저의 미용실은 완전히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 손님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터라 저에게 정말 큰 타격이었고 심지어 미용실을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였어요. 또한 기존 단골 손님들도 더 이상 오지 않으셨어요. 수년 넘게 오셨던 손님께서는 미안하지만 당분간 올 수 없을 것 같다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매출이 70% 이상 감소하면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저는 폐업까지 고민하게 됐죠.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고 재고로 쌓아둔 제품들은 판매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희 원장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만약 주희 원장님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오늘따라 주희 원장님이 너무 보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원장님은 한국에 계셨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라도 듣고자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은 밝게 전화 받아주셨고 저는 울면서 저의 상황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의 이야기를 듣던 원장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라일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조카 아이가 다니고 있어. 마침 아르바이트 일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너희 매장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테니 우리 조카를 만나보렴. 주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카는 이혜원이라는 여성이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졸업반의 여대생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무렵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혜원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고 특히 문제가 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죠. 혜원이는 영상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절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옷차림새나 행동이 전형적인 중국인의 모습이고 한국어도 어색한 억양이었다면서 중국인이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혜원이는 미용실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SNS에 올라간 영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자고 했죠. 혜원은 자신의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지금까지 받은 서비스가 얼마나 좋았는지 후기를 남기겠다고 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게다가 혜원은 미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한국인 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지금 미용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급여를 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혜원은 오히려 제가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내가 평소 존경하던 주희 원장님의 조카구나 싶었죠. 혜원은 먼저 CCTV 영상을 가지고 해명 게시글을 작성했고 한인 커뮤니티에도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혜원의 친구들이 올린 미용실 이용 후기도 하나둘씩 퍼지기 시작했죠. 혜원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이건 중국인들의 악의적인 장난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혜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용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도 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서비스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혜원은 미용실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매장의 모든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매장 디스플레이부터 손보기 시작했죠. 혜원이 매장을 둘러보더니 너무 어둡고 답답해 보인다며 조명이 노란빛이라 헤어 컬러가 제대로 안 보이고 거울 위치도 잘못되어서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였죠. 즉시 매장 내부 인테리어 변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명을 자연광과 가까운 LED로 교체하고 거울 위치도 재배치했습니다. 특히 시술 의자 주변 조명은 헤어 컬러가 가장 잘 보이는 각도로 설치했죠. 기존에 있던 대형 거울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혜원의 말로는 요즘 젊은 손님들이 시술 중간중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기존 거울은 사진 찍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술 공간도 재배치했습니다. 기존에는 의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손님들이 불편해했는데 적당한 간격을 두어 프라이버시를 보장했죠. 대기 공간도 완전히 바꿨죠. 딱딱한 의자들을 편안한 소파로 교체하고 한국 잡지와 태블릿 PC도 비치했습니다. 음료 서비스도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여와 고급화했어요. 이 모든 비용을 한국에 계신 원장님이 지원해 주셨어요. 한국인들은 시술 시간이 길어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 스타일 매장처럼 대기하는 공간을 바꾸고 나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헤어스타일 샘플도 새로 제작했죠. 기존에는 서양인 모델 위주였는데 아시아인 모델의 다양한 스타일 사진을 추가했어요. 특히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혜원이 한국의 유명 미용실 스타일북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실제로 새로운 스타일북을 만들었고 스타일북을 보고 손님들이 미용을 결정하는 게 거의 일반화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예약 시스템도 개선했어요. 기존에는 전화 예약만 가능했는데 사전에 미리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했는데 이 또한 한국이 가진 예약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정말 거짓이 아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혜원을 통해 직접 경험했어요. 혜원의 손을 거친 미용실은 거침없이 바뀌어갔어요. 손님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 번은 주희 원장님께서 저희 미용실에 방문하셔서 직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주희 원장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희 원장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저를 달래며 고생했어 라일라.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단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주희 원장님은 미국에 계시는 동안
저희 직원들에게 직접 손님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은 물론 미용실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예절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많은 변화들이 하나둘 매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용실의 매출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홍보 효과가 매우 컸죠. 회원이 올린 시술 영상들이 미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애프터 케어 방법이나 스타일 유지를 위한 팁을 담은 영상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약이 금세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고, 특히 회원이 다니던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미국인과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대학을 다니던 각지의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매장 주변에 있던 다른 가게들에서도 저희 매장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라일라? 아니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매장을 수습할 수 있었던 거야? 길을 지나다 우연히 주변 가게들 사장님들을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과 인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인 주위 원장님과 내 절친이 된 회원이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용실이 안정을 찾아가던 중 문제의 중국인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랬어요. 저희 가게와 가까운 곳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친동생도 시애틀에서 의류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저희 매장에서 벌어졌던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류들이 도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애틀에는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리틀 사이공, 재팬타운 등 아시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했으니 분명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옆 건물 의류 매장 사장님이 급하게 달려와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죠. 라일라, 내 동생 매장에 중국인들 같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계속 도난당하고 중국인들이 난리를 피우나 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방법 좀 알려줘, 제발. 마침 저희 매장은 안정화가 되었고 휴식도 필요했기에 혜원이와 이틀 정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을 하던 차였습니다. 저는 혜원이와 이야기를 나누곤 옆 건물 의류 매장 사장님을 돕기로 결정했죠. 그리고는 저는 혜원이와 의류 매장 사장님 친동생이 운영한다는 시애틀 매장으로 향해 갔습니다. 저희가 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얼굴의 중국인이 한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매장에서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한국말을 했던 중국인 손님이었죠. 그 사람을 보자마자 혜원이도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 중국인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며 차별당했다고 저희 미용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중국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죠. 죄송하지만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부산 사투리를 한번 해줘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그 중국인은 혜원의 말에 당황했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곤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혜원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특정 한국어 문장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문장이었지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에게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중국인은 혜원이를 피해 뒷걸음질치며 아니 뭐라는 거야? 난 한국인이 맞다고. 보고도 몰라? 혜원이가 강한 눈빛을 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캐묻자 그 중국인은 이 버러지 같은 한국인들 아주 꼴사나워 죽겠네 라고 소리치더니 결국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혜원이는 즉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정체와 수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전 사건의 CCTV 영상도 보여주면서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알렸죠. 다행히 현장에 있던 분들이 혜원의 설명을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사기꾼 때문에 무고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분노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곧 현지 경찰에도 신고되었습니다. 저희 미용실 사건을 포함해 이미 여러 건의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람은 관광객을 가장한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아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준 전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중국인들은 그 이후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제 친구 혜원이도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혜원이가 졸업 후 미용실에서의 아르바이트도 정리되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저는 혜원이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월급은 특별히 챙겨주고 싶었어요. 보너스도 넉넉히 준비했죠. 하지만 혜원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혜원이는 오히려 평소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리곤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혜원이는 그동안 받은 월급을 자신의 기본 생활비 이외의 모든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미국인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면 월급을 받는 족족 쓰기에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혜원이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라일라, 네가 준비해준 보너스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나는 마음으로도 충분하고 차라리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모아둔 돈도 같이 말이야. 혜원이 제안한 것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병원에 기부를 하는 거였어요.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에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혜원이가 정말 대단하게 보이던 것도 잠시. 알고 보니 혜원은 주말마다 그 병원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는 걸 직접 보고 느꼈다고 해요. 혜원은 열심히 모았던 월급의 일부와 제게 받은 보너스까지 모두 챙겨 전액을 한인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저도 한국인 주희 원장님과 내 친구 혜원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었으니 저에게 한국인 분들이란 고마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저도 여기에 동참해서 추가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죠. 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혜원이 평소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혜원은 학교 공부와 미용실 아르바이트 외에도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통역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존경스러웠습니다. 혜원의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오면서 직원들도 특별한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혜원 덕분에 미용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그리고 저희는 혜원에게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혜원이는 선물을 듣고 깜짝 놀라며 연신 고맙다며 인사해줬어요. 저희가 혜원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매달 저희 미용실의 수익 일부를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혜원이 보여준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이 말을 들었던 혜원이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다며 기뻐해줬던 거죠. 혜원이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요. 혜원이는 저의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니까요. 혜원이가 떠난 후에도 미용실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선물은 매달 기부하며 지내고 있죠. 이에 더해서 주에 하루 장사를 접고 복지관의 직원들과 가서 한인 노인분들의 미용도 해드리고 있답니다. 저희의 이런 행보에 지역 사회에도 알려져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착한 미용실로 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크게 늘었죠. 저에게 한국인 주희 원장님과 혜원은 단순히 미용실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이제 저희 미용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뜻깊게 보내고 있답니다. 과연 그 어릴 적 내가 주희 원장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의 소중한 혜원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따라 원장님과 혜원이가 많이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보잘것없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어느 커피 전문점. 여러 명의 스페인 여성들이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 스페인 여성들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대립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카르멘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마드리드는 또한 공원과 정원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하나는 레티로 공원으로 호수, 정원, 조각품, 그리고 많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드리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한적하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제 취미는 등산, 트레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등산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동호회가 만들어진 기간만큼 인원도 많아서 저희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답니다.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 오로지 등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색 포인트죠. 뿐만 아니라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에너지도 얻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산을 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 있는 무라시엘라 산에도 올라봤고 스페인 그라나다 근처에 위치한 시에라드 후에타도 갔는데 이곳은 자연 경관이 좋아서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이기도 했죠. 비행기까지 타고 해외에 있는 산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겨우 산 하나 타려고 비행기까지 타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등산에 진심입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라 블루마운틴과 그랜드 캐년 등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도 저는 몇 번이고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산을 타는 게 아니에요. 폭포나 강, 동물 등 산이 주는 아름다움 자체를 느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저도 똑같은 산을 계속 가니까 등산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정해서 해외 등산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저희 동호회에서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로 가는 거다 보니 총 11명의 인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인원이 모였죠. 그렇게 모인 저희들은 해외까지 나가서 등산을 할 정도로 등산에 진심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등산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우리가 유독 가보지 못한 곳들은 바로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아시아 국가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대륙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죠. 그런데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한국 혹은 중국,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중국을 선택했죠. 선택한 이유에도 각자의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중국에 가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이러했어요. 우리는 좀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한 거야. 중국은 땅도 넓고 그만큼 다양한 지형이 있지 않겠어? 하지만 한국에 가겠다던 저와 린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야. 중국은 환경이 별로 안 좋다던데 거기보다는 한국이 낫지 않겠어? 중국에 간다는 회원들은 중국의 환경이 안 좋은 만큼 한국의 환경도 좋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실제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스페인에 사는 저희에게 이런 문제는 생소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였죠. 중국으로 가겠다는 회원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공기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데 어차피 갈 거면 그나마 더 크고 선진국인 중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와 린나는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죠. 우리 스페인 전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한국의 문화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중국이 한국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료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중국은 미국 다음에 있는 두 번째 국가이고 한국은 10등 안에나 겨우 들까 말까 한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같다며 정색했죠.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겠다면 가라면서 아마 한국에 갔다가 대번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면서 한국을 선택한 저와 린나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렇게 팀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죠. 저와 린나는 한국으로 떠났고 나머지 9명의 동료들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까지도 동료들은 한국을 선택한 저희들이 미련하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서 인터넷 좀 보라면서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자연 친화력, 모든 게 한국보다 위에 있다면서 왜 아직 선진국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한국을 가겠다고 우기냐며 끝까지 염장을 지르더군요. 물론 저희도 내심 걱정은 됐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한국의 마음이 더 애틋하게 갔고 린나 역시도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죠. 동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둘은 설레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9명의 동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저희와 헤어졌고 저와 린나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인터넷에 한국의 명산을 검색해봤죠. 총 100개의 명산 리스트가 나오더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우리는 서울과 멀지 않았던 관악산을 먼저 가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힘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구경하는 김에 잠깐 들르는 휴게소 같은 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도는 가장 번화한 도시이고 지형적으로 험난하면 사람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에는 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면적이 큰 도시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 큰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곳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산이었죠. 수도와 가까운 곳에 있으려면 그리 험준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의 접근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 어렵고 험한 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을 오를 생각으로 첫 번째 등산지를 관악산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때 한국에 처음 도착하고 린나와 저는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커도 공항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한국이 작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서 그랬는지 정말 많이 놀랬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을 처음 와보게 되는 외국인들은 아마 저희들과 비슷한 기분들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공항이라더니 정말 대단했죠. 저희는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내려놓고 서울을 잠시 들러 구경했다가 관악산으로 가기로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가는 길에 초록빛 풍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숲풀로 우거진 산들도 많았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거 설마 산인가?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산들을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평지가 거의 없는데? 저희가 놀란 건 한국엔 평지가 없고 평지보다 산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한국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스페인은 땅이 많은 만큼 평지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모습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죠. 저와 린나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에 오는 것이 잘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9명이나 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꿋꿋하게 한국행을 고집한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신세계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빌딩 숲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한국의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은 스페인 마드리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탔는데요. 여기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린나가 교통카드를 만들면서 씨름하는 동안 개찰구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돈을 안 내고 그냥 타려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무임승차를 잡아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승차권을 확인하고 무임승차가 걸리면 10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든지 뭐 그런 거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마드리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행하는 내내 검표를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가 지켜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해외로 등산을 위해 많은 국가들을 가봤지만 이런 나라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지하철 요금도 놀랍더군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꽤나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하철 요금이 2배 이상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나오는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었더니 고작 한국 돈 200원만 더 청구가 된 거예요. 저는 숫자의 오류가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린나도 저와 똑같이 고작 200원의 추가금만 결제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거리별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는데 조금만 멀리 가도 2.5배에서 3배는 금액이 뜁니다. 이렇다 보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선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지하철에서 나와서도 저희는 계속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버스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아니 글쎄 기계의 숫자가 0으로 찍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벌써 교통카드에 있던 돈을 다 쓴 줄 알고 깜짝 놀라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님이 저희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혹시 뭔가를 잘못했나 싶어 어리둥절해서 다시 버스에 올라탔는데 결제가 된 게 아니라 글쎄 환승이 된 거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이랑 버스랑 환승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탈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믿겨지는 일인가요? 절대 마드리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말 한국 대단하다 싶었었습니다.
서울에 들렀다가 바로 관악산으로 가려고 가방에 등산 장비까지 준비해서 왔었는데 서울에서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구경하고 싶어서 결국 산은 내일 가는 걸로 하고 정말 한참 서울에서 놀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한국에 왔던 목적인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관악산 초입에 선 저와 린나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이 정도 산이야 뭐 금방 후다닥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가벼운 동네 뒷산 정도? 가볍게 몸이나 풀자는 생각으로 찾아왔던 곳이었으니까요. 다른 유명한 명산들에 비하면 한국산은 다 쉬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관악산에 올라가는 분들 중 대부분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어르신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런 어르신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데 평소 산에 오르는 걸 취미로 하기도 했었고 또 젊었던 저희들이니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관악산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니까 산을 오르는 다양한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나마 가장 어렵다는 코스를 선택해서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 선택은 한국산을 우습게 보고 거만한 생각을 했던 저희들이 아주 크게 혼쭐이 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서울 근교에 있던 관악산은 관악산이라는 이름 중간에 악이라는 명칭이 정말 산을 오르다 악소리가 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코스만 700개가 있을 정도라는 관악산은 1시간 이내로 다녀올 수 있는 가벼운 코스도 있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악소리 나는 무시무시한 코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 리 없었던 저희는 무턱대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해발 629m의 관악산에서 정말 저와 린나는 온 몸에 땀을 뻘뻘 흘렸을 만큼 애먹으며 올랐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바닥은 또 왜 이리 울퉁불퉁한 건지 관악산을 만만하게 보고 트레킹 운동화도 챙겨오지 않았던 저희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며 산을 올라야 했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와 비슷한 시간에 출발했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땀 한 방울 안 난 듯 힘든 기색 없이 오히려 개운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오고 계셨죠. 저와 린나는 멍하니 그분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오르는 산을 20대 초중반인 우리가 오르지 못하다니 우리의 체력이 엉망인 건가? 라는 생각과 한국 어르신들의 체력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범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교차되면서 혼란스러웠죠. 저희는 둘 다 정답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등산 동호회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젊음의 패기로 다시 산을 올라가던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린나가 발목을 살짝 삔 것이었어요. 린나는 등산화가 아니라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발목이 꺾였습니다. 등산화를 신었다면 신발이 발목을 잡아줬을 테지만 운동화를 신고 왔으니 다치는 건 순식간이었죠. 아주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건 힘들었습니다. 어쩌지 하면서 린나의 발목을 요리조리 살피고 있는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등산객 3명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나이가 되어 보이시던 어르신 여성분들은 가방에서 스프레이 파스 같은 것을 꺼내더니 린나의 발목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갑자기 어떤 분은 가방에서 압박 붕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능숙한 손길로 린나의 발목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구급대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분들 조난당해 본 적 있으신가? 라는 우스운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죠. 린나는 은인분들의 손에 이끌려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저에게 오이를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웬 오이인가 했는데 저는 등산할 때 오이를 먹는 게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물만 마셨을 때는 쉽게 해소가 안 됐던 갈증이 금방 해소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은 동호회 사람들에게서만 등산 꿀팁을 들었었는데 진짜 고수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산 관련 제품들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손짓, 발짓, 몸짓 다 섞어가며 소통하는데도 얼마나 즐겁던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공통된 관심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분들의 손에 이끌려 산 초입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산에서 내려오면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어르신분들이 데려간 것이었죠.
한국 등산의 고수분들이 데려간 식당이기 때문에 기대하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을 보고 저와 린나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웬 다 찌그러진 냄비에 허연 고기가 둥둥 떠 있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가 싶더라고요. 돈 받고 파는 음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죠. 냄비라도 좋은 걸 쓰면 좋으련만 다 찌그러져서는 말이죠. 어디서 버려진 걸 주워와도 그것보다는 깨끗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가까이서 보니 하얀 고기는 닭이었어요. 저는 닭을 물에 다 넣은 걸 처음 봤습니다.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어떤 맛이 날지 감도 안 잡혔어요. 저희의 표정이 썩 안 좋았던 게 티가 났는지 함께 왔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한국에서는 보양식으로 불리는 음식이라며 낯설겠지만 자신들을 믿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건 별개의 얘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백숙이라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하셨지만 저희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자 아무 말 없이 가스 불을 켜셨습니다. 이내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저는 음식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가볍게 등산하고 와서 밥을 먹을 요량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국물을 한 입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맛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가 있죠? 태어나 처음 느껴본 맛이었지만 구수한 게 기가 막혔죠. 백숙 국물을 먹고 난 저는 그동안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먹는데 온몸에 피가 도는 게 느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어르신분들은 다리를 쭉 하고 찢어서 저와 린나에게 하나씩 주시고는 국물하고 함께 먹어보라며 주셨는데요. 어르신분들이 주신 닭다리를 먹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쫄깃하면서 촉촉하고 담백한 맛이 났습니다. 등산을 하고 나면 항상 먹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이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저 산만 오르면 그만이라던 저희들의 등산 개념을 벗어나 한국은 등산을 오르기 전부터 오르는 과정,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서 먹는 것까지 이런 문화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낯선 타국에서 온 저희들을 조건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도움까지 주시는 모습에 정말 진정한 어른들은 한국에 있구나 싶었죠. 저와 린나는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고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준 아주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면서 핸드폰 번호까지 주셨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인데 잃어버린 제 이모를 찾은 것 같은 애틋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산 하나로도 마음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크게 혼쭐 났었던 관악산을 뒤로 하고 숙소로 가는 길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떠났던 동료들이었죠.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동호회 회원의 목소리는 영 좋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에서 동호회 회원은 한국은 어떻냐고 저희들의 근황을 묻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과 저희가 한국에서 봤던 것을 세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 간 회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와서 얘기해준다고 한 회원들은 그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저와 린나에게 하소연하며 울분을 토했어요. 아니 선진국 반열에도 못 들어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간다면서 그렇게들 무시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약간 통쾌한 감도 들더군요. 중국으로 갔던 회원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산에 간 건지 쓰레기를 보러 간 건지 모르겠어. 중국의 유명 산에 갔더니 쓰레기가 천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도 안 좋았고 음식물 같은 것도 그냥 버려두고 가는 탓에 음식물 썩는 냄새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 회원들은 중국은 하늘이 항상 어둡더라.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늘이 뿌옇길래 구름이 낀 건가 했는데 그게 미세먼지더라고. 이런 환경인데 산이라고 공기가 좋겠어?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 동호회 회원들은 그렇게 중국에서 했던 등산이 인생 최악의 등산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분 좋게 힐링하려고 갔던 산에서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왔다며 부디 한국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니 그 소리를 듣는데 한국 사람도 아닌 제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말이죠. 한국은 제가 그동안 가본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가였는데 말이죠.
저와 린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한번 당해보라며 아무 대비도 시키지 않고 회원들을 관악산으로 보냈습니다. 우린 다녀왔으니 가보라고 말이죠. 얼마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힘들어 죽겠는지 말도 제대로 잘 못하더군요. 어때? 관악산에 올라보니 중국과 비슷해? 라면서 비웃으며 이야기했죠. 저희는 동료들에게 산에서 좀 내려오면 만나는 식당에 있을 테니 그리로 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린나는 동호회 회원들을 저희가 갔던 백숙집으로 데려갔고 음식을 처음 본 회원들은 다들 저희가 처음 음식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지만 한 입 먹고 나더니 모두 그릇에 얼굴을 받고 백숙을 먹는데 열중했어요. 동료 회원들은 진작에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올 걸 그랬다고 또다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제대로 먹고 다니지도 못했냐고 웃으면서 질문했는데 진짜 못 먹고 다녔다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요리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비록 등산은 실패했지만 음식은 실패가 없었을 텐데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팀원들이 갔던 산은 보통 외곽 쪽에 있고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오르는 산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외국인을 한 명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 식당마다 위생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해요. 먹어봤으면 맛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위생이라 결국 제대로 한 술도 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대충 아무 마트 가서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사다가 섞어 먹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백숙을 먹었으니 저는 솔직히 눈물 안 흘린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버린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라며 위로했고 저희들은 관악산에서 한번 호두에게 당했으니 제대로 준비하고 한국의 여러 산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쳤던 린나는 저희가 산을 가는 동안 한국에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린나의 회복 속도였죠. 린나가 다 나은 과정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살짝 삔 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가 없는데 린나는 고작 3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상상 이상이더군요. 스페인 마드리드였다면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자연치료 했어야 했을 텐데 한국의 의료체계는 수준 높았던 한국의 교통 시스템 체계만큼이나 상당히 높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린나가 치료받는 동안 동료 회원들과 북한산, 청계산, 도봉산까지 다녀왔었는데요. 린나를 두고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서울 근교에만 다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린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반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는 가장 높다던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했죠. 그렇게 도착했던 한국의 제주도는 엄청 이색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곳이었죠.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오직 한라산이었기에 제주도에 예약한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한라산으로 떠났습니다. 한라산에 가보니까 한라산에도 여러 등반 코스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번에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난이도 낮다는 산에 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냐? 한라산은 굉장히 높아서 어려울 거다. 쉬운 코스를 해도 힘들 거 그냥 쉽게 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산들을 정복하면서 우리도 많이 늘었다. 이 정도야 할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길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가 불편한 린나도 있으니 그냥 쉽지도 어렵지도 않는 적당한 코스로 가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중간 코스로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라산은 높이가 1980m의 높은 산이라 그런지 시작부터 약간 두근대기 시작하더군요. 관음사 코스라는 곳에 접어드니 길이 좀 좁아져서 저희는 한 줄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단이 지옥의 계단인 줄 저희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단이 어찌나 높던지 겨우겨우 계단을 벗어나니 관문은 계속 이어지더군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라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입에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죠. 그렇게 해발 1700m 정도 도달했을 때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단 지옥이 또 한 번 시작되었죠. 계단이 정상까지 끝도 없이 있더군요. 오르면서도 이런 높은 산에 어떻게 이렇게 계단을 등산객들을 위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맛에 저희가 등산을 좋아하는 거겠지만요. 한국에서의 등산은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스페인 사람들이라 어떤 나라일 건지도 모르고 그저 왠지 끌리는 느낌? 그것 하나로 찾아왔던 한국이었는데 한국을 안 왔었다면 제 평생에 후회할 뻔한 정말 값진 여행이었죠. 현대화된 한국의 도시, 제가 가봤던 국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통 시스템과 지하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든 도시, 곳곳의 생활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의료 기술까지 믿기 힘들 정도죠. 사실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 중에서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단한 국가라며 엄지를 들어 올리는데 한국은 이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뿐인가요?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타인의 배려와 따뜻한 친절까지 이보다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다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올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명산이라고 불리는 100개의 산 중에 고작 4군데밖에 못 갔으니까요.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제 친구 린나 다리를 살펴주고 맛있는 백숙을 대접해줬던 어르신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분들 늘 행복하고 값진 날들만 있길 바랍니다. 또 오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산을 항상 품고 있던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해외에서는 신기한 풍경이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네요. 또 우리나라 등산 문화가 이렇게 훌륭했는지도 산을 저는 안 다녀봐서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우튜브 구독자분들께서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늘 안전한 등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카르멘 로드리게스 씨의 에피소드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